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울산 현대중공업 사택 근처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외괴담. 제가 아주 어렸을 적 일인데요. 혹시 도깨비불을 본 적이 있나요? 얼핏 설일적 기억을 되새겨보면 당시 1986년 10월쯤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우리 가족은 울산 현대중공업의 사택이었던 3층짜리 아파트였는데요. 제가 살던 동에는 바로 옆이 산이었고 그 산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같은 동의 형과 동생, 그리고 친구들과 그 공동묘지에 자주 놀러가곤 했는데요.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지 항상 잡초는 거의 없고 묘지가 잘 정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가족은 방 2칸이 있는 집이었고 형과 나는 작은 방에서 같이 자고 가끔은 가족 전부가 안방에서 같이 잠을 잘 때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가족이 안방에서 전부 같이 잤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저는 목이 말라서 자다가 깼습니다. 갑자기 베란다 쪽에서 굉장히 파란 불빛이 보였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파란 불빛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파란 불빛이었습니다. 예전에 이 얘기를 친구한테 얘기해줬는데 친구는 파란 후레쉬였겠지라고 하는데 당시 1986년에 파란 후레쉬 같은 건 없었죠. 베란다 문이 손이 들어갈 정도로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문틈으로 파란 불빛이 보이는 겁니다. 하도 궁금해서 이 불빛이 무슨 빛인가 보려고 베란다 문을 열려고 했는데 평소에 잘 열리던 베란다 문이 아무리 열려고 해도 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열리는 틈으로 봤는데 제 어릴 적 짐작으로 그 불빛은 공동묘지가 있는 그 방향인 것 같았습니다. 결국 베란다 문이 열리지 않아 부엌 냉장고에 가서 물을 마시고 다시 잠을 들었는데요. 암튼 그 불빛은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평소에 절대로 볼 수 없는 불빛의 밝기와 색깔이었습니다. 같은 동에 사는 친한 형의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요. 동네에서 못됐다고 소문이 난 할머니이셨죠. 평소에 욕도 많이 하시고 애들이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노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이셨어요. 그 할머니는 원래 체격이 좀 통통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살이 홀쭉하게 빠지시더니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보이더군요. 그리고는 심지어 그 할머니가 성격도 온순해졌습니다. 하루는 제가 동네에서 애들하고 놀고 있다가 할머니와 마주쳤는데 저에게 잘 익은 사과를 먹으라고 하나 건네시는 겁니다. 근데 왠지 불길해서 사과를 받지 않았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며칠이 지났을까? 할머니는 귀신이 붙었다며 마을에서 구슬했습니다. 당시 굿을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고 사람이 뭔가에 홀려서 막 울부짖는데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모여서 그 광경을 보곤 했는데요. 그러고는 결국 그 할머니는 돌아가셨죠. 혹시나 제가 봤던 그 파란 불빛에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당시 어린 나이였지만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고요. 이 얘기를 저희 형에게도 얘기했더니 형도 새벽에 베란다 쪽에서 그 불빛을 봤다고 하더군요. 그 불빛을 제가 사춘기 때 다시 얘기해 부모님께 해드렸더니 그 불빛은 도깨비 불이라고 하더군요. 그 불빛을 어렸을 적 베란다 문이 열리지 않아서 정체를 보진 못했지만 과연 베란다 문을 열고 불빛의 정체를 봤다면 어떻게 됐을지 지금도 가끔 섬뜩합니다. 1986년 평소에 절대 볼 수 없는 밝기와 굉장히 짙은 파란 색깔의 불빛. 그 불빛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신비로운 도깨비불을 목격한 후로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 불빛의 미스터리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어린 마음에도 그 불빛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뭔가 초자연적인 기운을 품고 있음을 직감했죠. 저는 할머니에게 그 불빛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산에 관한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옛날에 그 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마감했고 그들의 원혼이 산에 남아있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 도깨비불은 그들은 억시 만들어낸 것일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그 불빛이 어쩌면 그 산의 슬픈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그 불빛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사건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몇몇 이웃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불빛은 마을의 전설처럼 되어버렸어요. 시간이 흘러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 동네를 다시 방문했을 때는 이미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어릴 적 느꼈던 그 신비로움과 경외감은 여전히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파란 불빛은 결국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그 불빛이 무엇이었든 그것은 제게 어린 시절 삶의 한 부분이었고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신비한 색채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사촌형의 기묘한 이야기. 이 얘기는 저희 사촌형의 이야기입니다. 사촌형이 약 1년 전에 이사를 갔지만 워낙 시간이 없어서 찾아갈 기회가 없었는데 주말에 내려갔다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촌형은 결혼을 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경기도에 전셋집을 구해 살고 있습니다. 여튼간 집 구조는 계단식 아파트라 한 라인에 두 개의 가구가 살고 있는 형식입니다. 그렇게 사촌형네 집에 가서 형수님한테 인사하고 바로 형하고 소주 한잔 하려고 삼겹살 집으로 갔죠. 저희 둘 다 어느 정도 취기가 올랐을 때 저는 사촌형에게 물었습니다. 이사 오고 나서 뭐 재미난 일 없었어? 사촌형은 골똘히 생각해 보더니 뭔가 떠올랐는지 이건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좀 신기한 거야라고 하면서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죠. 저는 얼른 해달라고 했지만 사촌형은 맨입으로는 절대 못해준다고 하길래 술값 반을 제가 부담하기로 하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집으로 처음 이사 왔을 때 앞집에 부부랑 아이들 2명이 살았었는데 그 부부랑 우리 나이대도 어느 정도 맞고 해서 금방 친해졌어. 게다가 그 집 아이들이 엄청 귀여웠거든. 첫째가 6살이고 둘째가 1살이었지. 네 형수님 아이들이라면 껌뻑 하잖아. 그래서 그 집하고 어느 정도 가깝게 지냈었지. 종종 만나서 고기도 먹었고 그 첫째 애가 워낙 우리 집에 많이 놀러와서 그런 것 때문에도 가깝게 지냈어. 근데 그 집에 첫째 애가 노끈 같은 걸로 목에 감고 장난치는 걸 좋아했어. 몇 번이나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그 끈이 목에 감길 때 기분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버릇처럼 하더라고. 그리고 일이 터질 줄 알았지. 그 애가 부모들이 한눈 팔고 있을 때 방 안에서 혼자 그 장난을 하다가 비명하고 말았어. 우리도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조문도 했는데 그 부부를 보니까 정말 안쓰럽더라. 그리고 2~3달 뒤에 바로 이사를 가더라고. 그렇게 그 라인에 우리 부부만 살게 되었지. 이제부터 신기한 일이 시작돼. 다음 날이 일요일이라 늦게까지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어폰이 울리는 거야. 이 새벽에 누구냐 하면서 도어폰으로 현관문을 확인했지. 근데 아무도 없는 거야. 어떤 미친놈이 장난을 쳤나 하고 다시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데 또 도어폰이 울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 현관문을 확인했지. 그런데 이번에도 또 없는 거야. 그래서 한 번만 더 하면 현관문 열고 그 새끼를 잡아서 손 좀 봐줘야겠다고 생각했지. 현관문 도어폰으로 현관을 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현관에 또 다시 벨소리가 울리는 거야.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현관문 열고 밖으로 나갔지. 근데 밖엔 아무것도 없고 센서등만 훤히 켜져 있는 거야. 뭔가 오싹해져서 집에 들어와서 TV를 끄고 소파에 누워서 잠을 자려 했는데 눈을 감고 얼마 뒤 아이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 거야. 그래서 베개로 귀를 틀어막았는데 10분 동안 계속 들리더라고. 그래서 허공에 대고 막 소리쳤지. 제발 그만하라고 말이지. 그니까 좀 잠잠해지더라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주일가량 지속되었는데 요즘엔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있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린애 웃음소리가 아마도 그 죽은 첫째 애가 아닌가 싶어. 그 애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 집에 들른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더라고. 사촌형 얘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상한 소녀. 약 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시는 농부셨고 슬하에 6남매를 키우셨는데 그 중에 5째가 저의 아버지입니다. 이때는 아직 아버지가 중학교를 입학을 막 하셨던 시기로 14살 봄 즈음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할아버님은 쌀농사를 주업으로 삼으셨는데 쌀농사 외에도 여러 농사일에는 소가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시골집으로 찾아가면 외양간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날의 소가 그날따라 말썽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학업을 마치고 늦게까지 놀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작은 누나만 남기고 집에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아직 이른 저녁이라 어둡진 않았지만 곧 해가 질 무렵이었죠. 작은 고모님이 울다 지친 듯 퉁퉁 눈이 부어 있어 저희 아버지도 어리지만
금방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하네요. 외양간 밑으로 맨 바닥에 인체 둘 수는 없으니 보통 지피나 톱밥을 깔아두는데 이것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로 갈아주어야 했습니다. 그날 햇볕에 잘 말려 쌓아두었던 볏짚을 외양간에 깔기 위해 외양간 뒷문을 활짝 열고 반나절의 작업을 할아버님과 첫째 큰형님 그리고 둘째 큰형님이 하고 있으셨는데 정말 이유를 알 수 없게 소가 외양간을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줄이 끊어진 것도 아니고 콧뚜레가 부서진 것도 아닌 그저 줄이 풀려났다는 것만이 일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만 누구도 그럴 일은 없다고 믿고 계셨답니다. 아주 기본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죠. 어쨌거나 콧뚜레가 걸린 소는 줄만 잡아주게 되면 어느 정도 말을 듣게 되기 때문에 어른들이 달려들어 줄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소가 살살 도망치는 통에 점점 소가 집에서 멀어져만 갔는데 이를 잡으려 했던 식구들이 소를 잡으러 집을 나섰기 때문에 작은 누님만이 집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도 금방 가방을 풀고 소를 찾아 나섰는데 집 앞 10분 거리의 논둑 옆으로 할아버지가 소리를 치는 것을 들어 그곳으로 찾아갔죠. 작은 동생과 할아버지가 야산 앞에서 소가 들어간 산을 앞에 두고 고함을 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금방 따라가 잡지 못하고 소리소리를 친 것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곳은 서유지로 동네 유지 일가에 묘자리를 위한 땅이었죠. 그 당시부터 산길로 들어서는 길목에만 설치된 허술한 철문 앞에서도 동네 사람들이 쉽사리 그 땅으로 다가가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 유지분의 집안이 대대로 그 지역에 땅이 많은 뼈대 있는 집안이었는데 일제시대를 지날 무렵 친일파로 전향하여 지역 주변에 미움을 많이 샀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인지 그 집안에 죄가 없던 몇몇 사람들도 동네 사람들의 미움을 샀는데 광복이 찾아온 이후 동네 사람들과 그 집안 사람들 간의 삭막하던 분위기와 시대적인 울분이 쌓였던 것이 큰 사건으로 이어져 친일 집안의 여자아이가 동네 어떤 남성에게 살인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아이를 그곳에 묻었다는 말이 많았지만 그 무덤터를 굳이 들어가기엔 그 당시 사람들에겐 불길한 것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때부터 미신을 잘 믿지 않았던 큰형님들은 뒤를 쫓지 않고 미리 산길을 옆으로 돌아 뒤로 돌아오기로 하였고 할아버지와 작은 동생은 앞길에서 소가 돌아 나오는지를 지켜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도 형들을 따라 묘자리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할아버지께서 불같이 말리셨다고 하네요. 가로등도 없던 시절 안 그래도 산속은 더욱 어두운 것인데 해가 지자 금방 밤처럼 날이 변했던 시기였습니다. 아버님 말씀에도 그 당시 동네의 가로등은 물론 시멘트 포장길도 없었다고 하네요. 집안의 큰형 한 분이 큰 소리를 치는 소리가 얕은 산을 울렸는데 작은 동생은 이상한 소문 탓인지 겁을 먹고 엉엉 울고 있었다고 하네요. 큰형이 소리를 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가 큰 소리로 우는 것을 어렴풋이 들었는데 몇 분간을 도저히 그칠 생각을 안 했더군요. 소가 계속해서 울어댔는데 소리가 점점 아버지 쪽으로 다가오자 큰형들이 소를 잘 잡았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더랍니다. 큰형 둘이서 소를 슬슬 잡아 끌고 산을 내려오는데 동생은 더 큰 소리로 울부짖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금방 질색을 하셨다고 합니다. 소등 위로 작은 여자아이가 올라타고 싱글벙글 거리며 깔깔대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나중에서야 작은 동생이 말하기를 아까 전부터 철문 앞에서 여자아이가 자신을 향해 꺼지라며 쌍욕을 했다고 하면서 할아버지께 소리치며 무섭다고 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작은 동생이 이런 상황에 실없는 소리를 하여 큰 소리로 호통을 치셨던 것이죠. 그 소리에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찾았던 겁니다. 여자아이는 큰형분들의 눈에는 애초에 보이지도 않았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눈에서도 금방 사라졌는데 작은 동생은 소를 집으로 끌고 오는 동안 몇 번이나 허공을 향해 쌍욕을 하며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대가 정확하진 않으나 집으로 돌아오니 밤이 다 되어 달이 크게 떴었고 어머니와 큰 누나가 작은 누나를 달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 당시 소라는 것은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집안 여자분들도 다들 진을 뺐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의 논일을 돕다가 그 철문 앞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어디까지 저를 놀리려 했던 것일지는 모르나 최근 들어 아버지께 한 번 더 일을 물었더니
어렴풋했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그대로 떠오르더군요. 재미있게도 그때 할아버지의 논일을 돕던 곳이 그 철문 바로 앞이랍니다. 밤을 따러 그 산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 분명히 그 자리에는 묘가 몇 자리 있기는 하더군요. 사유지인데 주인이 먼 곳에 살아 잘 들리지 않는다고 기억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옆집의 무당. 어느 서울 변두리 지역에 사는 한 남학생의 이야기야. 10월 중순쯤이었지. 늦은 밤까지 혼자 공부를 하고 있었어. 근데 공부하다 문득 지나가다 엿들은 동네 노인들의 괴담이 머릿속에 떠올랐어. 다름이 아니라 옆집에 허름한 마당이 있는 무당집이 있었는데 소문은 무당이 정신병자라는 그저 그런 얘기였어. 개소리겠지 하고 잠깐 괴담에 빼앗긴 집중을 다시 모아 공부했지. 근데 젊은 애들은 원래 호기심이 많지. 그냥 슬쩍 책상 옆에 창문을 힐끔 쳐다봤어. 남학생네 집 지대가 그 옆집보다 높아. 담벼락 넘어 그 집 마당이 30cm가량 밑으로 해서 볼 수 있거든. 당연히 아무도 없었어. 1시간가량 지났을까. 공부하다 몸도 뻐근해서 기지개 피며 옆에 창문을 다시 쳐다봤지. 글쎄 그 무당이 붉은 한복을 입고 마당에 서 있는 거야. 남학생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갑자기 조심스레 책상 등을 껐지. 그리고 창문 옆으로 가서 슬쩍 무당이 서 있는 쪽을 관찰했어. 근데 그 무당이 땅을 파더니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검은 봉지를 묻는 거야. 남학생은 갑자기 등에 식은 땀까지 나며 놀라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 갑자기 무당이 고개를 갸웃더니 창문을 바라봤어. 남학생은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믿기 힘든 속도로 몸을 돌려 숨겼지. 계속해서 깊은 숨을 가쁘게 내쉬었어. 계속해서 숨이 가쁘게 나왔어. 남학생은 괜히 못 볼 것을 봤다는 후회를 했어. 숨을 깊이 내쉬며 가다듬고 조심스레 천천히 창문에 한쪽 눈을 슬그머니 조금씩 갖다 댔어. 근데 마당엔 이미 그 무당은 집 안에 들어가고 없는 거야. 남학생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창문 밑을 쳐다보게 됐는데 무당이 어느새 담을 넘어와 칼을 품고 숨어서 고개를 위아래로 빠르게 흔들고 있더래. 5번째 이야기, 원망과 고통. 이 이야기는 제가 25살 때 열차 식당에서 일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연히 일자리를 구하다 들어간 곳에서 하는 일은 새마을 열차나 무궁화 열차에서 도시락이나 커피를 팔고 식당 칸에서 손님을 받는 거더군요. 그래도 전국을 공짜로 매일같이 다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에 나름 즐거웠죠. 그것도 나중엔 지겨워져서 밖에 보이는 풍경이 TV를 보는 것처럼 멍하게 바라보게 되었지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죽은 사람들을 참 많이 봤었습니다. 물에 빠져서 한 달 만에 건진 꼬마 아이의 시체. 거적대기에 씌워져 있는 걸 발로 톡 치니까 퉁퉁 불어있는 팔이 툭 하고 떨어지더군요. 방금 물에 빠져 죽은 싱싱한 여자의 시체.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어서 이상하니 많지 정말 이뻐 보였죠. 친구들끼리 산에 올라갔다가 봤던 목을 매단 아저씨의 시체. 사람의 혀가 그렇게 긴지 처음 알았어요. 궁동에 살 때 전철에 치여 죽은 아줌마의 시체. 이건 신문에도 나올 정도로 센세이션했어요. 몸통이 다 찢어져서 팔과 다리, 그리고 머리가 다 공중에서 사방으로 날아다녔죠. 몸통은 오리어까지 끌고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고 장난이 아니었겠죠. 만원 버스에 타려고 아둥바둥거리다 떨어져서 버스 뒷바퀴에 머리가 깔려서 죽은 아이의 시체. 머리 터지는 소리가 엄청 컸다. 뻥 하고 들리는데 총 쏘는 줄 알았어요. 이외에도 많지만 특색 있는 시체가 이 정도죠. 하지만 제가 열차 식당에서 일할 때 본 자살한 여자의 시체는 정말 제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그날도 부산에서 출발한 새마을호는 동대구역으로 들어서고 있었고 저는 동대구역에서 출발하자마자 도시락을 팔러 나가려고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원래는 5분 정도 정차하는데 이 기차가 출발을 안 하는 겁니다. 출발해야 내가 도시락을 팔러 나가는데 출발을 안 하고 있으니 궁금했죠. 식당 칸의 주방 쪽 문을 열고 밖을 살펴보니 사람들이 이호 칸에서 우르르 몰려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아줌마가 말하길 웬 처녀가 뛰어들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또 호기심은 끝내줘요. 잽싸게 기차에서 내려서 기차 밑을 살펴봤습니다. 동대구역이 우리나라 기차역 중에서 제일 어두운 기차역일 거예요. 낮에도 그늘이 엄청 져서 어두컴컴하거든요.
기차 밑을 들여다보니 저기 기차 밑에 치마를 입은 여자가 보이더군요. 움직이지는 않고 있었고 밑에서 볼 때는 치마와 다리 부분만 보이더라고요. 전 그때까지 그 여자가 안 죽은 줄 알았습니다. 기차가 빨리 달리면 모르는데 역에 들어서려면 천천히 들어가기 때문에 기차 밑에 바짝 엎드려 있으면 안 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건 제가 어릴 때 제 동생이 천천히 가던 화물 기차에 깔렸었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살았던 적이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 동생이 운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기차 밑에서 끌어냈을 때 진짜 어디 긁힌 자국도 없이 나왔었거든요. 단지 이상하게도 나중에 어머니가 짜장면을 시켜주셨는데 제 동생이 못 먹길래 입을 보니까 혀가 십자로 갈라져 있었더라고요. 좀 이상한 일이지만요. 그래서 제 동생이 어릴 때는 혀 짧은 발음을 하고 다녔어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 그 여자가 안 죽은 줄 알고 다시 식당 칸으로 올라와서 도시락을 챙기고 있으니까 수장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군요. 웬 여자가 열차에 뛰어들었대요. 근데 안 죽은 것 같아요. 열차 바닥이 높아서 밑에 있으니까 끌어내겠죠. 근데 열차가 덜컹하더니 출발하는 겁니다. 벌써 여자를 끌어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장님이 말씀하시길 저쪽 문 열어봐라. 재밌는 게 보일 거야. 라고 하셨죠. 저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면서 식당 칸 홀 쪽의 문을 열고 밖을 쳐다봤습니다. 새마을은 자동문이라 사람이 마음대로 열지 못하지만 식당 칸은 그냥 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열고 닫고 하거든요. 아무튼 제가 문을 열고 밖을 살펴보는데 저 앞에 웬 빨간 게 하나 떨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는 와중에 열차가 전진을 하니까 그 물체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여자 시체더군요. 열차에 뛰어든 여자는 죽은 겁니다. 보통 열차에 깔리면 시체가 백조가 기상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열차가 천천히 들어올 때 깔리니까 그냥 도마 위에 생선을 놓고 칼로 탁 치듯이 깨끗하게 왼쪽 어깨에서 허리까지 깔끔하게 잘려나갔더군요. 피도 돌멩이 사이로 스며들었는지 얼마 보이지도 않았는데 정말 깔끔한 반토막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하늘을 보고 누워 있었는데 아니 널브러져 있었는데 눈을 치켜뜨고 죽었더군요. 근데 제가 마음의 준비도 없이 뭐지?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그 시체가 눈앞을 확 스쳐가면서 죽은 여자랑 정말 눈이 딱 마주치더군요. 제가 너무 놀라서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오니까 수장이 막 웃고 있는 겁니다. 너 이제 최소 보름은 잠 못 잘 거다. 라고 하면서 절 놀렸죠. 눈만 안 마주쳤어도 별다른 데미지가 없을 텐데 눈이 너무 강렬해서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일은 해야 되었기에 도시락을 팔러 나가는데 그날 도시락 반찬 중에 맛살이 있었습니다. 도시락 용기가 플라스틱 용기였는데 간각 한 사이에 맛살이 위치해 있는 것은 도시락 뚜껑을 덮으니까 마치 그 여자처럼 반으로 똑 잘려 있는 게 정말 찜찜하더군요. 그날 도시락과 커피는 극단적으로 팔렸습니다. 우선 여자 반쪽이 있던 자리 쪽은 도시락이 엄청 안 팔렸습니다. 도시락은 거의 왼쪽 자리에서 많이 팔리고 오른쪽 자리 쪽은 커피가 엄청났습니다. 그 사람들도 본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아마 기차가 출발하니까 무심코 창밖을 바라봤다가 여자의 반토막을 본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상당히 찜찜한 기분을 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머릿속에 계속 그 여자의 눈이 떠나가질 않는 겁니다. 이건 무슨 무섭다라던가 공포스럽다를 떠나서 너무도 강렬하게 머릿속에 박혔죠. TV를 봐도, 만화책을 봐도, 밥을 먹어도, 맥주를 마셔도 그 여자의 눈동자가 계속 떠오르는데 사람이 이러다가 미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군요. 친구들과 맥주를 진탕 마시고 술 기운을 빌려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꿈이 대박이었습니다. 꿈에 제가 어느 기차역에 승강장에 서 있더군요. 사방을 둘러봐도 그 넓은 승강장에 저 혼자 서 있는 겁니다. 주위는 안개가 자욱하고 하늘엔 구름이 잔뜩 끼어서 어둑어둑한 시골의 승강장 같이 보였습니다. 강원도 산골역 같이 보이더군요. 그렇게 승강장에 서서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기차가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검정색의 오래된 기차였는데 기차 기관실에 헤드라이트 2개가 그게 그 여자의 눈동자더군요. 흰자에 검은 자가 또렷하고 너무도 강렬했죠.
제가 그걸 보고 뒷걸음질을 치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저를 확 밀어버리는 겁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반항도 못하고 기차 선로로 떨어졌는데 떨어진 자리가 기차 선로와 선로 사이가 아닌 선로를 밑으로 깔고 떨어진 겁니다. 선로가 제 옆구리 밑에 있더군요. 도대체 누가 밀었나 승강장을 쳐다보니까 그 여자의 상체와 하체가 합체한 상태로 허리에서 피를 흘리며 싸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차는 점점 다가오고 저는 빨리 몸을 굴려 도망가려고 하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누워서 아둥바둥거리고 있는 와중에도 기차는 다가왔고 이윽고 승강장에 닿아서 속도를 줄이고는 천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관실이 제 몸 위로 지나가고 첫 번째 기차 바퀴가 제 옆구리부터 잘라가는데 꿈이라서 고통은 없었지만 그 이상 야릇하게 끔찍한 느낌. 마치 기차 바퀴가 한 바퀴 굴리는데 1분 이상 걸리는 것처럼 정말 천천히 제 옆구리부터 조금씩 잘라나가는데 옆구리와 배 그리고 척추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 커다란 바퀴가 배를 누르니 울컥하면서 입으로 창자가 밀려 나오는 느낌이 들었죠. 그렇게 기차 바퀴가 한 바퀴 굴리고 나니 제 몸통은 그 여자처럼 반으로 톡 잘려 있었더군요. 왠지 하체와 상체가 분리되어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 허탈하기도 하고 몸이 가볍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꿈을 다시는 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깨지도 못하고 누워서 자기 몸이 반토막 나는 걸 느끼는 거 정말 끔찍하게 불쾌했습니다. 그렇게 꿈에서 깨고 나니 온몸에 흠뻑 젖어 있는 땀. 다시 잠에 들기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차라리 가위에 눌리는 거면 그냥 웃고 넘어갈 수준은 되는데 이건 꿈에서 그렇게 괴롭히는데 사람이 말라 죽겠더군요. 시계를 보니 겨우 3시간 잤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은 잠을 다 잤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출근해서 사람들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하니까 일상다반사래요. 기차 기관사는 1년에 몇 번씩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죽기 전에 모습을 말이죠. 선로에 사람이 있어도 기차는 서지 못하고 그냥 깔아버리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급정거를 하면 탈선에서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로에 사람이 떨어져 있어도 그냥 눈 딱 감고 깔아버리고 간다더군요. 미처 눈을 감지 못하면 그 사람의 원망 가득한 표정을 바라보면서 깔아버리는데 정신이 약하면 기차 기관사도 못할 짓 같더라고요. 식당 칸에서 일해도 매일 기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아무리 보기 싫어도 몇 번씩은 보게 된다고 하더군요. 고참들이 말해주는데 시간이 악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잊어버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충고해주는 겁니다. 한 일주일간은 잠을 거의 못 잤고 정말 피곤해서 못 견딜 때나 잠깐씩 잠들어서 꿈도 거의 안 꿨고요. 보름 정도 지나니까 어느새 머릿속에서 퇴색되더군요. 사람이란 정말 편하게 만들어진 물건이더라고요. 지금은 머릿속에 그 여자에 대해 떠올리면 생각나는 건 그 두 눈밖에 없습니다. 두 눈동자 가득히 원망과 고통에 가득 차 있던 눈. 6번째 이야기, 여동생. 어렸을 때 나와 내 여동생 캐시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상한지 몰랐다. 모르는 게 당연했다. 우리는 온종일 집 안에서 시간을 보냈고 엄마와 아빠는 밖에 나가 노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현관문 밖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열변하던 아빠의 모습이 생생하다. 매일매일 우리가 집 밖에 나가선 안 될 새로운 이유들이 추가됐다. 한참 후에야 나는 진짜 이유를 깨달았다. 저 사악한 동물들과 위험한 사람들 그리고 치명적인 질병들이 우리를 무서워한다는 것을 말이다. 캐시와 나는 무척 가까웠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둘 다 가까웠다. 우리는 매 순간 함께였다. 쌍둥이들은 으레 그렇다고 책에서 읽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가까웠다. 늘 동시에 일어나고 동시에 잠들었다. 완전히 똑같은 꿈을 꾼 일도 있었다. 책도 같이 읽었다. 캐시가 왼쪽 페이지를 읽으면 나는 오른쪽 페이지를 읽는 식이었다. 엄마와 아빠는 우리가 이상할 정도로 가깝게 붙어 있다고 했다. 당시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나와 캐시가 놀 때는 인형 2개를 가져다가 머리통을 하나로 붙여 놓았다. 하도 감아놔서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머리 하나인 인형을 가지고 놀 때는 꼭 스타카토로 걷게 했다. 캐시가 왼쪽 다리를 움직이면 내가 오른쪽 다리를 움직이는 식이었다.
얼마 안가 우리가 가진 모든 인형들이 쌍을 이루게 되었다. 돼지 인형은 악어 인형에 붙이고 도자기 인형은 플라스틱 공룡에 붙였다. 나중에는 우리 두 사람의 베개까지 풀로 붙여 놓았다. 그래야 둘이 외롭지 않잖아요. 화를 내는 엄마에게 내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나 사이가 좋았지만 캐시와 나는 성격이 참 달랐다. 나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심해도 다 따르는 편이었다. 하지만 캐시는 그 잔소리를 무척 싫어했다. 밤에 이를 닦으라는 소리에도 발작을 일으킬 정도였다. 난 엄마가 만들어준 드레스를 좋아했지만 캐시는 이빨로 갈기갈기 물어뜯어 버렸다. 또 캐시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캐시 잘못은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입을 움직일 수 없었을 뿐 그렇다고 해서 의사소통을 못하진 않았다. 사실 캐시와 나는 언제나 대화 중이었다. 캐시는 엄마가 차려준 아침을 맛없다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나는 몸을 돌려 엄마에게 웃으며 말했다.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캐시가 으르렁거렸다. 너 진짜 재수없어. 우리가 왜 여기에 갇혔는데. 넌 저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싶니? 나는 캐시에게 말했다. 우리 부모님이잖아. 엄마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투닥거리는 걸 알고 있었다. 한 번도 내색은 안 했지만 엄마는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우리가 더 어렸을 때 나는 캐시와 내가 그림책에 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생겼다는 걸 깨달았다. 그 애들은 모두 혼자였다. 하지만 나와 캐시는 늘 함께였다. 아빠한테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아빠는 우리가 장애가 있다고 했다. 넌 아픈 거야. 라고 아빠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널 떼어 놓을 순 없대. 그럼 얘가 죽으니까. 저 남자는 내가 죽길 원하는 거야 라고 캐시가 속삭였다. 그럴 리가 없잖아. 아빠는 널 사랑하니까. 하지만 아빠는 캐시를 사랑하지 않았다. 나도 내심 알고 있었다. 부모님은 본인들이 날 편애한다는 사실을 굳이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캐시를 짐처럼 생각했다. 조금 더 나이가 들고 나서는 나 역시도 부모님의 편애를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캐시는 버거운 사람이었다. 언제나 뭔가에 화가 나 있었다. 또 캐시는 내가 밖에 나가 친구를 만들 수 없는 이유이기도 했다. 12살 즈음 부모님은 컴퓨터를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했다. 공부할 때만 쓰기로 되어 있었지만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실 때 몰래 우리 모습에 대해 구글링해 보았다. 뇌를 공유하는 쌍둥이들. 첫 번째 검색 결과는 자궁 속에서 서로 잡아먹는 쌍둥이에 대한 것이었다. 당연히 우리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였다. 두 번째 검색 결과는 참 쌍둥이에 대한 것이었다. 이것도 건너뛰었다. 그리고 세 번째를 클릭했을 때 사진이 한 장 떴다. 하나의 머리를 가진 두 성인 여성의 모습. 한 명은 몸집이 컸고 다른 한 명은 작았다. 캐시와 내 모습 같았다. 그래서 이 여성들을 합쳐진 쌍둥이라고 불렀다. 그 여성들은 서로 분리되고 싶었지만 의사들이 너무 위험하다며 극구 말렸다고 쓰여 있었다. 이게 우리네. 라고 캐시에게 말했다. 왜 이 사람들은 분리되고 싶어 하는 거야? 라고 캐시가 말했다. 보통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가 봐. 난 보통 사람처럼 보일 바에야 너랑 있을 거야. 난 한 번 뜸을 들이고 대답했다. 그 후 얼마 안가 캐시는 살해당했다. 캐시는 질식사했다. 우리가 14살 즈음의 일이다. 캐시가 숨을 멈춘 게 언제인지 또렷하게 알 수 있었다. 뭔가가 신경을 타고 내려가는 것처럼 온몸에 떨림이 느껴졌다. 나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지만 본능적이었다. 어쩌면 캐시가 나를 통해 비명을 지른 걸지도 모르겠다. 엄마는 마치 대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금방 침실에 나타났다. 아빠도 곧이어 나타났다. 부모님은 우리를, 아니, 나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처음으로 얼굴에 밤 공기가 느껴졌다.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이미 증발돼 사라져버렸다. 완전히 자유였다. 각기 다른 얼굴에 남자들과 여자들이 보였다. 그들이 내 주위로 몰려들어서는 나를 야생동물 보듯 봤다. 상관없었다. 그것 역시 축복이었다. 내 옆에서 힘없이 덜렁거리는 여동생의 시체까지 잊을 정도였다. 누구도 캐시를 살리려고 들지 않았다. 나 역시 캐시가 이미 죽었다는 걸 알았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캐시를 살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의사들이 한 것이라고는 날 수술 준비시키는 것뿐이었다. 엄마와 아빠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사랑한다고 했다. 이 모든 게 곧 끝날 거야. 의사 선생님들이 이 종양을 떼어 버릴 거야.
그 종양이 바로 죽은 여동생이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이상할 정도로 가뿐한 느낌과 함께 의식이 돌아왔다. 거의 눈이 안 떠졌지만 침대 옆 소파에 잠든 부모님을 볼 수 있었다. 내 몸엔 수많은 기계들이 연결돼 있었다. 그렇게 쭉 둘러보다가 문득 내가 혼자라는 걸 깨달았다. 늘 내 옆에 있던 캐시의 존재감은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트윈 사이즈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머리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다. 캐시는 죽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 몸에서 캐시를 떼어냈다. 그러나 그녀의 부재로 인한 충격 때문에 심장이 격하게 뛰었다. 내가 비밀스럽게 원했던, 조용히 갈망했던 이 느낌이 무서웠다. 다시 누워 머리를 움직였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이상했다. 걸리적거리는 다른 육체는 없었다. 순간 캐시의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졌다. 캐시는 외로웠을까? 아니면 내가 외로웠던 걸까? 머뭇거리면서 한때 캐시와 연결돼 있었던 부근의 살을 더듬었다. 그 자리에는 거대한 상처와 함께 부풀어 오른 꿰맨 자국이 있었다. 캐시가 남긴 것은 텅 빈 공기뿐이었다. 진짜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의식을 차리고 겨우 몇 분이 지났을 뿐인데 패닉이 찾아왔다. 이건 실수였어. 캐시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어디 있는 거야? 나한텐 캐시가 있어야 해. 절망을 느끼며 속삭였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비명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캐시의 목소리였다. 캐시의 목소리가 수천 갈래의 비명소리가 되어 내 마음속에 가득 찼다. 눈이 크게 뜨여 감기지 않았다. 캐시의 목소리가 비명을 지르며 말하기 시작했다. 그 사람들이 날 죽였어. 닥쳐라고 내가 소리쳤다. 부모님이 잠에서 깼다. 나는 그제야 내가 실제로 소리낸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부모님이 날 진정시키려고 다가왔다. 그러는 내내 캐시는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다. 그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래도 소용없었다. 내가 반응하든 말든 캐시는 신경 쓰지 않았다. 며칠 동안 계속 캐시는 자신의 죽음을 애통해했다. 의사들이 캐시 없이 서고 걷는 법을 알려주는 동안에도 캐시는 계속 내 머릿속에 있었다. 괜찮은 척 하려고 해도 캐시의 목소리가 내 멘탈을 짓밟았다.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캐시는 또 시작했다. 그 사람들이 그런 거야. 부모 자격도 없는 것들, 그것들이 베개로 내 입을 틀어막아 죽였어. 나는 아무에게도 그 목소리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 누가 이해해 주겠는가. 얼마 안 가 퇴원해도 좋다는 진단을 받았다. 부모님은 내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해 놓았고 보기 흉한 상처를 가리기 위해 가발도 사주셨다. 이제 집안의 문들은 더 이상 잠겨 있지 않았다. 더 이상 숨길 게 없었으니까 정말 천국같이 느껴져야 하는데 여동생의 목소리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다. 수개월을 고뇌하며 보냈다. 살이 쭉 빠졌다.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 어떤 것도 기쁘지 않았고 캐시는 천천히 날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이게 내 상상의 산물인지 아니면 캐시가 정말 내 두뇌 속 어딘가에 살아있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걸로 충분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걔들이 날 죽였어. 내 부모가 날 죽였다고. 캐시가 내 고막에 대고 울부짖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캐시, 그만해. 나는 깜짝 놀라 입을 틀어막았다. 머릿속으로 말하려고 했지만 그저 소리내어 말했을 뿐이었다. 다시 머릿속으로 말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소리내어 말하는 걸 멈추려고 입속에 주먹을 우겨 넣었다. 그래도 소용없었다. 마음속으로 얘기할 수 있었던 나의 능력이 여동생과 함께 죽어버린 것이다. 나는 방구석으로 기어들어가 팔로 머리를 감쌌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공포와 슬픔의 파도가 온몸을 타고 흘렀다. 캐시는 계속해서 비명을 지르고 또 지를 뿐이었다. 내 부모는 더러운 괴물이야. 그것들이 날 죽여서 정상인 딸을 얻은 거야. 베개로 날 질식시켰어. 나는 캐시에게 말했다. 엄마랑 아빠가 널 죽인 게 아니야. 내가 그랬어. 나는 절규했다. 캐시의 목소리가 또 끊겼다. 계속해서 눈물이 나왔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말했다.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어. 정상적이고 싶었다고. 캐시의 얼굴 위로 덮어 씌웠던 베개의 무게가 느껴졌다. 도움을 청하던 신음소리도 기억이 났다. 내 팔을 긁어내렸던 캐시가 여전히 느껴졌다. 그러자 뭔가가 바뀌었다. 멍한 느낌이 들어 몸을 내려다봤다.
내가 내 몸 위로 붕 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의 존재가 확 쪼그라들었다. 내 팔과 다리와 그리고 몸뚱아리로부터 끌어당겨지더니 머리 뒷구석에 처박히는 기분이었다. 어딘가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작은 공이 된 것 같았다. 내 팔이 천천히 올라갔다. 내 팔이 캐시의 팔인가? 내 목소리가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지만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었다. 결국 인정했구나.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하지만 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겨우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을 뿐이다. 아니, 우리의 머리인가? 네가 내 몸을 죽여버렸다고 해서 우리가 머리까지 공유 못하는 건 아니야. 거친 목소리가 나왔다. 내가 언제 인정하나 했어. 내가 이럴 줄은 알고 있었고 너도 엄마랑 아빠랑 똑같아. 그래도 난 너보다 힘세고 똑똑하잖아. 내가 내 몸을 죽였지만 난 머리를 조종할 수 있으니까. 캐시는 팔 다리를 흔들며 몸을 일으켜 세웠다. 난 어떻게든 몸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애썼지만 캐시 말이 맞았다. 캐시는 나보다 힘이 강했다. 입으로 말하니까 되게 어색하다. 캐시가 크게 소리내 말했다. 난 내가 될 거야. 엄마랑 아빠가 바라던 그런 딸로 말이지. 그리고 걔들을 죽일 거야. 두 인간의 대가리를 스테플러로 찍어버릴까? 우리가 인형을 그렇게 했을 때 그 인간들이 얼마나 싫어했는지 기억나? 그래도 가장 좋은 건 내가 계속 너를 가질 수 있다는 거야. 내 머리 뒷구석에 처박힌 너를 말이야. 이렇게 말하며 캐시가 웃었다. 내가 말했잖아. 우린 절대 떨어질 수 없다고. 이게 벌써 7년 전의 일이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죽었다. 캐시가 부모님의 머리를 스테플러로 찍은 건 아니다. 대신 풀로 붙인 우리 두 사람의 베개로 엄마랑 아빠를 한 번에 질식시켜 버렸을 뿐. 난 그저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아니, 부모님의 입을 틀어막은 건 내 손이었다. 내가 캐시에게 그런 것처럼 말이다. 이건 내 참회록 같은 거다. 캐시가 날 괴롭히는 방법 중 하나인데 아주 잠시 동안은 내가 몸을 컨트롤해 자유를 맛보게 하고 다시 뺏는 것이다. 나는 절대 캐시를 떼어 놓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야 했다. 캐시는 내 일부분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여기 갇혀 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나는 절대 캐시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캐시는 살해당해서 행복한 것 같지만 말이다.